미국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했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선 확정 이후에 축하 메시지를 SNS에 올렸고 그 다음에 아마 통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도 흔쾌히 한미 간의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국은 인태지역, 한반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황금 시대를 열겠다. 아주 화려한 복귀를 지금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앞으로 새로운 한미 관계를 설정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도움을 받을 것도 있다. 그 이전에는 압박이 위주였는데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맨다운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7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에 12분 동안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대통령은 트럼프 일기 때 한국, 미국, 일본 간의 협력을 잘 다져놓았다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의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자라고 이제 화답을 했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리고 상당히 그 미국 우선의 신고립주의를 펴는 것에 대해서 동맹국인 우리로서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는데 그 선거 캠페인 중에 트럼프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라든지 또는 밥 오브라이언 같은 사람들이 안보부 장관. 예, 워싱턴의 그 각국의 대사를 만나가지고 트럼프 2기 때는 좀 더 합리적으로 할 거니 걱정하지 말고 두고 보시라 또 이렇게 하기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 일기 때 비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좀 자인하는 셈이도 되는군요. 미국의 측근들도 모르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도 걱정 반 뭐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도움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매우 완곡한 어법의 압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비즈니스 마인드로 대외 관계를 다룰 것 같거든요. 우리도 대비해야죠, 전략적으로. 네. 바로 그와 관련해서 김태효 차장의 이어진 발언이 아주 주목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건조 군함과 선박의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서 안 지으면 관세를 엄청 물리겠다. 이렇게 이제 후보 시절에 얘기를 하던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들으신 대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자, 아주 색다른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러한 것을 협조의 그 소재로 삼아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그 지렛대를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좀 과문해서 그런지 이제는 반도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면 뭐 저기 조선업도 미국에 와서 하라는 건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로 사실 네. 이게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부도 상당히 미국 우선주의라서 네. 우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많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기술들이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이제 힘을 주고 있는 원자력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게 수십 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받았는데 그렇죠. 미국이 1979년에 스리마일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원자력 사고가 나면서 모든 원자력 비즈니스를 거기서 스탑을 했어요. 네. 멈췄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원자력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더라도 과학자나 기술자가 없어서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물론 핵심 기술 같은 걸 가지고 웨스팅하우스가 우리한테 시비를 걸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협력을 다지되 미국이 황금시대를 자기네 나라의 황금시대를 열기로 했다면 동맹국인 우리도 미국이 황금시대를 열 때 우리도 같이 황금시대를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관을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트럼프 같이 명료하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뭔가 할 거야 할 때 우리도 오히려 행동 반경이 넓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비즈니스맨과의 협상, 트럼프 당선인은 협상의 기술이라는 베스트셀러도 썼잖아요.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앞서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의 X의 옛날 트위터죠. 축하 메시지를 올렸어요. 예, 아주 발빠르게 신속하게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에 올렸거든요. 축하를 드린다고 그랬고요. 그동안 보여주신 이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의 미래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제 아마 앞으로 한국과 미국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대통령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 소통 기회가 곧 마련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 12분 통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꽤 길죠? 네. 예, 꽤 길게 통화가 됐고요. 아마도 직접 만날 기회도 그렇게 머지않아 마련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일기 정부를 우리가 경험을 했었고요. 근데 일기 정부는 우리 정부가 또 달랐잖아요. 네. 그때는 좀 한미동맹이 조금 엇박자가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공고한 동맹이 될 것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 트럼프 2기 정부는 트럼프가 1기를 경험했고 2기 한 번밖에 없는 이 임기를 멋진 역사에 남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을까. 그게 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대통령에 한 번 당선됐다 떨어진 뒤에 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종 때의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뚱뚱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 이전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올해 안에 열 수 있죠? 예, 그럼요. 이제 내년 1월이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외교안보 정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굵직한 그런 업적이 바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한 것이고 작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제 연내에 한미일 3자 정상이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이제 금년에 연내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회의 개최에 대해서 한미 정상의 의지가 확고할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바뀐 총리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내 열릴 가능성이 높다.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연속성과 이 보장의 담보입니다. 인물이 바뀌거든요. 이시바 총리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죠. 지금부터는 윤 대통령의 임기 전반 특집 두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아주 깊게 박혔던 원전 대못들을 모두 뽑은 것으로 평가되는 원전의 완전복원공사부터 보겠습니다. 2, 1.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현재 고리 2호기, 3호기가 멈춰서 있고 내후년까지는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됩니다.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달성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정책실장의 5일 브리핑에 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청사진이 제시가 돼 있죠, 자세히? 네, 우선 그 소형 모듈 원전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원전 계속 운전 허가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확대했는데 이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원전이 일단 건설되면 30년 정도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원전의 그 구조에 문제가 없으면 30년을 계속 더 가동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20년까지 확대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해서 11조 원의 그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겠다. 이거는 그 메인 원전 그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하청업체 또 그에 따른 그 고용 확대가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신한울 3, 4호기는 일자리 720만 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기존 원전을 비교해서 낸 수치예요. 우리 원전 업계를 5년이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이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원전 업계는 그 경북 울진에 있죠. 신한울 3, 4호기가 그래서 72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본 계획 규모가요. 10년 동안 무려 2조 9천억 원입니다. 원전업계 말씀하신 대로 5년치의 일감이 해당이 되고요. 이거 말고도요. 펌프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이 보조기기 계약 규모도 10년 동안 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네. 성태윤 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발주된 원전의 일감이 모두 8조 7천억 원에 해당된다. 2년 반 동안 8조 7천억 원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양이니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진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K원전의 지평을 유럽으로 확장한 것도 매우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코 국빈 방문 때 모습 보겠습니다. 한국 체코 원전 전주기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의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지켜진 on time, on budget 약속은 체코에서도 똑같이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 원전 산업의 위기라면 위기, 아찔했던 순간이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과 프랑스 회사의 태클로 체코 원전 사업이 보류됐다. 이런 보도가 나서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곧 해결이 됐죠? 맞습니다. 체코 당국이 지난 10월 말에 밝혔죠. 한수원 원전 계약 절차가 일시 보류된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원인은 수주 과정에서 이제 경쟁했던 미국, 프랑스 회사들이 이게 제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보류가 된 것이지만 박상국 과기수석이 얘기했습니다. 실제 본 계약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얘기, 소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확정된 뒤에 우리 증권시장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라가는 주식, 울상인 주식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방산주들은 급등 추세입니다. K방산의 탄탄한 실적, 양양한 미래.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예, 그러니까 표현이 적절해 보입니다. 제 의문이 맞습니까? 마음에 와닿고요. 네. 탄탄한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방산 수출이 2021년 윤 정부 출범 전에 72.5억 달러였습니다. 윤 정부 들어오면서 2022년에 173억 달러였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는 135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 출범 후에 모두 308억 달러의 수출 실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탄탄한 실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적도 실적이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그 시장과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방산 수출 대상국이 2022년에는 4개였는데
이게 12개, 3배로 늘어났습니다. 3배. 예. 그리고 품목도요. 6개에서 12개, 2개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양양한 미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품목과 이 대상 국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상 장비에서 공중 수중 장비로 늘어나게 되면 이 가성비가 훨씬 높은 덩치가 큰 그런 방산 수출로 늘어나기 때문에 양양한 미래라고 하는 표현도 적절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바로 알아듣는 이 옛날 세대시지만 네. 제가 양양안이라 그랬더니 네. 저 양양 안 갔다 왔는데요 하는 젊은 세대가 있더라고요. 예. 표현이 참 바다처럼 넓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 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해 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열렸던 회의 때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방위 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방산 협력은 단순히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 후속 군수 지원, 공동 연구 개발, 교육 훈련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나아가 국방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호주의 토종거미 등이 아주 검고 예쁘게 생겼죠. 레드백의 이름을 딴 장갑차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 장갑차만 호주에 무려 3조 원 넘게 수출했죠. 그럼요. 자, 이 장갑차는 이제 호주의 랜드 400 3단계라고 그래가지고 보병 전투 차량 획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데 129대 금액으로 우리 돈으로 3조 1,500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되는 부분은 뭐냐면 방산 기업에서 선두주자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링스라고 하는 장갑차하고 유명하죠?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호주군이 최종 낙점을 우리 한화의 레드백으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 호주는 이미 레드백 이전에 K9 명품 무기죠. 자주포 155mm 자주포를 이미 수입을 했고요. 이번에 레드백을 수입함으로써 K방산의 두 번째 효자가 됐고요. 우리의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 사막을 누비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주와 방산 협력이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유럽인이라고 자처하는 호주인들이 네. 가까우면 가까웠고 좋으면 좋았지 링스 대신에 우리를 선택한 게 참 중요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산은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것이고 방산은 모든 과학기술과 역량의 결합체입니다. 이게 이제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는 세계 방산 시장의 수출 점유율에서 4년 만에 8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매년 한 계단씩 오른 셈이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 4강 진입도 시간 문제다. 왜냐하면 4, 5, 6, 7, 8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0.몇% 차이죠? 네, 격차가 미미해서 계속 우리나라의 방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한 지금 4위를 세계 4강을 진입할 수 있다.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한 기업이 카이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인데요. 주로 이제 수출 대상이 폴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지금 21세기 안보에 있어서 중동 지역, 그다음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나토에 가입하거나 또는 러시아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단지 여담으로 한 말씀만 네네. 짧게 드리자면은 사실 방산업이라는 건 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 비즈니스를 하는 대기업일수록 그 상대 나라 수입국에 대해서 평화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PR을 해요. 퍼블릭 릴레이션스라고 해갖고 예를 든다면 평화를 진작하기 위한 회의를 계속해서 이제 스폰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그런 이미지를 좀 이렇게 개선하는 것도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무기만 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병행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장기화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방산의 강점은요. 민관이 하나로 뭉쳐 움직이는
원팀에서 나온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이 원팀 어떤 구조로 움직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그 체코 원전 수주할 때도 원팀으로 했거든요. 원팀이라고 하는 것은 방산업체와 우리 국방부 방사청, 그러니까 민과 관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은 대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지려면 국가안보실이 사령탑이 돼가지고 정부 간 고위급 협의를 먼저 해서 문을 열고 길을 내고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민관 합동협상단이 가서 그 나라와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 방산 시장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지상 장비 중심으로부터 함정이나 잠수함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민관 원팀은 호주와 일단 호위함 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캐나다와는 잠수함 수주와 관련된 어마어마하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네. 규모가 지상 장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척당 그냥 조 단위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원팀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파병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벌였고 상당수의 사망자, 시그니피컨트 넘버라는 그런 미국 표현이 나왔어요. 자, 중요한 점.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확인해 준 거죠? 네,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 미국 국방부의 그 파병 확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부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확인한 것 외에는 확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아마 쿠르스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미국이나 한국이 경고했던 것처럼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것처럼 지금 북한군이 거의 머디백에 실려서 총알바지로 지금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북한군의 탈영을 막기 위한 감시조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인도주의적인 만행과 관련해가지고는 국제사회 특히 북한 인민에게 적극 알리는 그런 그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전선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본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총알바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이 지뢰 매설, 지뢰 묻는 훈련을 받는 모습도 공개가 됐죠? 맞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기자 SNS에 나온 얘기인데요. 북한군이 러시아 교관의 지도를 받아서 지뢰 매설 훈련을 하는데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요. 소총을 메고 러시아 말로 약하다 이런 표현을 반복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언어 소통 문제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자.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군이 그 북한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예. 북한군에게도 러시아 간단한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필 약하다란 말일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네. 강하다는 말 표현이 안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또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 이 리터 사무총장이 취임한 뒤 벌써 세 번째 통화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법 침략 전쟁에 북한군이 가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군 동향을 공유를 하고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젤렌스키하고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특사를 방한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나토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얘기했고 여기에 리터 사무총장은 한국 등 가치 공유 국가들과 연대를 더 강화하겠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제 고위 관계자는 지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된 것 같지는 않다. 교전은 있었다는 거죠? 교전은 있었지만 그것이 대규모인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이 집권으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그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도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